2000년 1월 1일 새로운 나라의 이름을 선포를 하게 되는데요. 뭐죠? 중화민국입니다. 중화민국. 맞는 거야.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음을 알리는 이 전단지의 중앙에 그려져 있는 인물이 임시대총통 순원입니다. 자, 이로써 중국 역사상 최초로 공화국 정부가 중국에 수립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문제일까? 자, 순원이 임시 대총통으로 선출된 중화민국에는 한 가지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규현 씨, 돈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돈. 규현 씨, 오답입니다. 저도 네. 돈인 줄 알았는데. 돈이 좀 있어 먹어야 될 텐데. 정답. 예, 혜성 씨,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대? 군대. 군대 엄청 많은데 방금. 혜성 씨, 정답입니다. 예, 군사력이에요, 군사력. 임시 정부에 부족한 게 바로 군사력이었던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매우 치명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여전히 청나라 황제가 있고 대규모 군대가 기존 세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청나라를 타도하려면 또 다른 군사력이 필요했던 것인데 이게 없었던 거죠. 만약 군사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혁명 세력과 청나라 황실 세력 그리고 각 지역에 등장한 힘 있는 실력자들이 막 부딪혀서 어쩌면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질 수도 있었던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국방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순원은 고민 끝에 아주 어려운 결정을 하나 결국 내리게 되는데요.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한 인물과 손을 쫙 잡기로 한 겁니다. 그가 바로 청나라의 총리 대신이자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장군이었던 위안스카이였어요. 위안스카이. 들어보셨죠? 예. 순원은 이 위안스카이와 만나서 청나라를 하나의 공화국으로 건설하는 조건으로 임시 대총통이라고 하는 최고의 자리를 그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목적이 청나라 몰아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청나라 간부한테 부탁한다고요? 그때 당시 순환에게 선택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순환은 웬스카에게 권력을 내주려고 하더라도 이제 혁명이고 나라가 분열되는 거를 막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대륙이 쪼개진 상태로 혁명을 완수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둘의 협약을 했잖아요. 이게 과연 잘 지켜졌을까요? 다른 뭔가 야망이 있을 것 같은데. 위안스카이가 나중에 배신을 할 것 같은데. 자, 위안스카이는 약속대로 1912년 2월 12일이 되면 우리가 푸이라고 알려져 있는 청의 마지막 황제 선통제를 퇴위를 시키는 것은 성공합니다. 자, 이로써 268년 동안 이어졌던 대제국 청나라가 역사에서는 이제 드디어 막을 내린 거예요. 자, 이로써 거의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에서는 황제,皇帝가 사라지고 민주공화국, 즉 국민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자, 그러자 약속에 따라 순원도 45일 만에 임시 대총통의 자리를 스스로 물러나서 누구한테 줘요? 위안스카이한테 그 자리를 주게 됩니다. 불안한데? 자, 위안스카이는 임시 대총통이 된 후에 순원과의 약속을 완전히 근데 내팽겨치게 됩니다. 배신했구나. 네. 자, 원래는 난징에다가 중화민국 새로운 임시 수도를 만들기로 약속을 다 했는데 위안스카이는 이를 어기고 베이징을 수도로 정합니다. 그때 이에 철저히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하나씩 모아서 자기 중심으로 혁명 정부를 꾸려나가요. 자, 혁명을 완수하려고 자리를 넘겨준 순원은 위안스카이의 이런 독단적인 행보를 딱 보고 어땠을까요? 화나죠. 애초에 부탁을 잘못했어 너무. 맞습니다. 순원은 당황하고 화가 났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위안스카이를 제지할 만한 힘은 없었습니다. 없지. 더 세졌잖아요 위안은 지금. 네. 그래서 순원은 이제 아예 그냥 한 걸음 딱 뒤에 물러나서 자기를 도와줄
또 다른 조력자를 찾아가기로 하는데 과연 그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자신의 아는 지인들을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지인 가운데 아주 오랜 친구이자 아이링, 칭링, 메이링 세 자매의 아버지인 숭자수였어요. 아, 그 둘이 아는 사이구나. 네, 숭자수는 순원이 혁명을 시작했던 20대 중후반부터 그의 혁명 정신에 아주 깊이 막 공감하고 공명해서 물심양면으로 엄청 도움을 준 친구이자 혁명적 동지였습니다. 아, 순자수 여기서 등장하는구나. 그리고 숭자수가 일단 우선 자산가이기 때문에 일단 청나라 정부의 감시를 피해가면서 20여 년 동안 순원에게 막대한 돈을 보내면서 혁명 활동을 은밀히 후원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웬스카이가 활개치던 그 시절에도 순원에 대한 이런 지지를 멈추지 않았는데 새로운 혁명 활동을 구상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까지도 제공을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순원이 진정으로 더 나은 중국을 만들 수 있는 그 적절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야, 숭자수. 운인이네. 정말. 근데 교수님 아까 둘째 칭링이 이제 순원과 결혼했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순원이 숭자수를 찾아갔을 때 눈이 맞은 거예요? 사실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은 칭링이 아니었어요. 네? 자, 순원이 처음 만난 건 세 자매 가운데 가장 먼저 유학하고 귀국했던 아이링. 아이링입니다. 네. 아 그래? 당시 23살이었던 아이링은 일단 영어가 유창하고요. 그래서 순원의 영어 통번역 비서로 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매력적인 아이링과 함께 일하면서 혁명과 순원의 마음에는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해요. 아, 바로 아이링에게 조금씩 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순원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설마 유부? 유부남 맞습니다. 자, 유부남인데 지금 유부남이라고요? 본인이? 네, 순원이 27년 전에 이미 결혼해서 멀리 아내와 자식들까지 있었다는 거죠. 이야, 하나 더, 아이링의 나이가 당시 23살, 순원의 나이는 그 2배인 46살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이링에 대한 순원의 마음이 어땠는지 알 수 있는 대화가 좀 남아있다고 해요. 자, 순원의 측근이었던 기자와 순원이 나눈 대화인데 이 지원 씨와 규현 씨가 각각 읽어주시겠습니다. 아이린과 결혼하고 싶군. 뭐? 아 당신 이미 결혼한 몸 아닌가? 아, 그런 욕구는 참았다가 다른데 좋은데 쓰게. 지금 아내랑은 이혼하면 되지. 순원, 아이링은 자네 조카뻘이네. 알아, 안다고. 그래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네. 와. 자, 순원은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아이링의 완전히 마음을 뺏겼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아이링의 반응은 그럼 어땠을까요? 아이링. 아, 거절했구나, 아이린 씨가. 아. 아이링은 혁명 영웅. 당시 모든 사람이 다 우러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그냥 한 번에 딱 내치고 악 하고 소리 지른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쵸. 그런데 순원은 첫째 아이링에게 그 마음을 표현했던 그 시절에 멀리 살던 아내와 자식들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와, 심지어 함께 가족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가자. 1912년에 가족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렇게 말로만 듣던 순원의 아내와 자식들을 만난 아이링은 이후 순원에게는 철저히 사무적으로 대하면서 절대로 선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했다고 해요. 그렇지, 그래야지. 자, 그 사이 베이징에서는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1912년에 중국 최초로 선거가 치러집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때 순원을 따르던 이들이 만든 국민당이라고 하는 당이 완전한 압승을 거두게 돼요. 와.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13년 2월에 중국 최초로 만들어진 의회, 드디어 의회가 나오는데 여기서 국민당은 강력한 다수당으로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겨우 한 달 만에 갑자기 이 강력한 국민당의 당대표인 송자오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문의 암살을 당하고 만 거예요. 과연 이 암살을 지시한 게 누구였을까요? 그 하늘이 형 아니에요? 위안스카이?
맞습니다. 자, 힘을 가지게 된 국민당이 국민들의 여망을 받으면서 힘을 가지게 되니까 위안스카이가 제거해버렸던 겁니다. 자, 나중에 위안스카이는 국민당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급기야 국회까지 그냥 해산시켜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위안스카이의 다음 타겟이 바로 순원이었겠죠. 와우. 바로 이렇게 순원이 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순원은 중국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자, 어느 나라로 갔을까요? 미국 간 거 아니에요 또? 미국. 아닙니다. 바로 일본, 도쿄로 향합니다. 와. 자, 이때 순원은 자신들의 가족은 남겨둔 채 첫째 아이링과 송자수 등 이 숭씨 가족들과 함께 일본행으로 가는 배를 올라탑니다. 그리고 아이링은 일본에 와서도 여전히 순원과는 적절하게 거리를 두면서 비서 역할만 잘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한 남자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아이링이 하게 됩니다. 일본에서요? 네, 누구지? 아까 그 대부, 사람인데? 대부다 대부. 이 남자는 쿵상시, 우리나라 말로는 공상희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공자의 직계우선으로서 중국에서도 굉장히 손꼽히는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게다가 은행가 집안으로 아주 부유할 뿐 아니라 이 역시 예일대학교에서 석사 학위까지 받은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와, 대단하다. 왕희 씨, 그 공자의 후손에다가 돈도 많으시고, 네. 그러니까 뭐 아버지인 숭자수 마음에 굉장히 쏙 들었겠어요. 네, 맞아요. 이제 쿵샹씨를 처음 만난 게 이제 세 자매의 아버지인 순자수였는데 딱 봤는데 조건이면 조건, 성격이면 성격, 진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아이링한테 소개를 시켜주려고 집에 초대해서 저녁을 함께 했는데 아이링과 쿵샹씨가 그때 처음 만났는데 서로 이제 첫눈에 반했다고 네, 합니다. 자, 이제 사랑에 빠진 첫째 아이린과 콩상씨는 가족들의 축하 속에서 1914년 일본에서 결혼식을 열리게 됩니다. 자, 이때 나이를 한번 보면 아이린의 나이는 25살, 콩상씨는 33살이었습니다. 어울리네. 꽤 잘 어울려요. 자, 첫째 아이린은 결혼 후에 콩상씨의 고향에 가서 살림을 차렸는데요. 자, 이때부터 두 사람은 사업을 조금씩 확장해 가면서 재산을 막 불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교수님, 근데 아까 순원이 칭링이랑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또 뭔가가 있었던 건가요? 맞습니다. 자, 첫째 아이린이 결혼을 앞둔 시점인 1913년 이제 막 20살이 된 아까 이 둘째 칭링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대학 졸업하고 어디로 오냐면 일본 도쿄로 와요. 가족들이 거기 있으니까. 순원 있었던. 네. 자, 이때 첫째 아이링이 이 순원을 그동안 이제 비서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들은 둘째 칭링은 내가 그 자리를 이어서 하겠습니다라고 자청을 합니다. 얼마 뒤 이 중국의 상황이 좀 안정이 됐다고 판단한 아버지 숭자수가 중국인 샹하이로 돌아가고요. 비서가 칭링이 되어서 순원과 함께 일본에 남게 되었던 거죠. 마구신 씨, 칭링은 왜 이 순원의 비서를 하고 싶다고 한 거예요? 아까 봤다시피 칭링이 유학 갔을 때도 국기를 들 정도로 굉장히 애국지사였고 그래서 신해 혁명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순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약간 우상으로 숭배해왔고 그렇다 보니까 순원 옆에서 좀 조력자로 함께 일할 수 있다는 큰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팬심이 있었나 보다. 네. 교수님, 그러면 순원 입장에서는 나를 영웅으로 생각해주고 또 내 비서를 하겠다고 자청을 하니까 그래서 뭐 호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맞습니다. 순원은 자 금세 아이링을 잊어버리고 이번엔 둘째 칭링한테 반하고 만 거예요. 더 예쁘니까. 그러네요. 네. 문제는 순원의 나이가 그때 48살, 칭링의 나이는 21살.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무려 27살 차이였죠. 자, 이 즈음 칭링에 대한 순원의 감정을 좀 알 수 있는 말이 또 남아 있어요. 오. 칭링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녀를 처음 보던 날부터 줄곧 내 인생의 첫사랑을 만난 느낌입니다. 달콤하면서도 쓰라린 사랑의 감정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마음을 또 감출 수 없었던 순원은 결국 칭링에게는 청혼을 하게 돼요. 와. 그리고 칭링은 순원의 마음을 받아줍니다. 아, 정말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청원을 수락한 칭링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또 편지글이 또 남아 있어요. 야, 뭐라셨길래? 궁금하네. 나는 중국을 도울 수 있고 순원 박사도 도울 수 있어. 그는 나를 필요로 하고 있어. 완전 빠져 있네요. 순원 씨는 좋겠네요. 내 존재가 필요하니까. 아, 나 빠져 있는 거죠. 음. 그게 나이가 보이지가 않는데요. 영웅인데요. 우리 아이돌은 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있습니다. 20살 넘게 차이 나는 있죠. 친구들이 있는데 어. 전 일단 공부 좀 더 하고 이제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그러니까 좀 자제를 시키죠. 저는 다 알았다고 해요. 알았다. 네, 알았어. 나중에 지가 다 알아서 안 해요. 알았다고 해줘야 돼요.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줄 아 거예요. 그래 그러면 기다릴게라고 해요. 아, 그럼요. 기다릴게. 나중 되면 알아서 다 자기들이 안 합니다. 그렇죠. 자, 소녀 시절부터 워너비로 삼았던 순원 선생님. 순원이라고 하는 그 혁명 지도자와의 결혼은 뭐예요? 이건 그냥 단순한 남녀 간의 결합 그 이상을 의미하고 있었던 거죠. 약간 정치적 파트너 느낌도 나는데요. 맞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그렇게 되죠. 칭링 대단하다 그러면. 자, 순원의 고백을 받아들인 둘째 칭링은 먼저 당연히 누구한테 가서 허락을 받으려고 했겠습니까? 아버지 부모님. 씨한테. 부모님한테 가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상하이의 집으로 향합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해보거라. 저는 순원 박사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내가 이미 부유하고 젊은 신랑감 찾아놨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남자랑 결혼해라. 싫어요. 전 돈 필요 없어요. 전 순원 박사님이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어요. 자, 아버지인 송다수뿐 아니라 온 가족이 지금 둘째 칭링과 순원의 결혼을 사실 말도 안 되니까 반대를 한 거예요. 격렬한 대화를 이어가다가 아버지는 칭링을 방으로 가두고 자물쇠를 잠가버립니다. 와. 순원을 만나지 못 가게 하는 거죠. 아 그러면 더 그리울 텐데. 맞아요. 그치, 부모님 그러니까 칭링이 이때 반대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탈출. 맞아요. 하녀가 망을 보는 사이에 창문을 뛰어넘고 갑니다. 아이고야. 그 길로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타고 칭링은 바로 순원에게 갑니다. 도쿄로 가서. 이렇게 칭링이 일본에 도착한 바로 이튿날인 1915년 10월 25일 두 사람은 아주 서둘러서 결혼식을 올리는데요. 당시 찍은 결혼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정말 드라마 같다. 아버지랑 딸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결혼을 하지만 지금 칭링의 표정을 보면 그냥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표정이 좀 느껴지시죠? 네. 아, 근데 그 와이프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청나라 때 결혼을 했던 거니까 그래서 결혼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도 이혼이라는 것도 아예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래서 수원은 그 전처에게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자라고 영원한 별거를 선언을 한 거고요. 그로써 이제 이혼을 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때 왕일 씨 그 칭링의 가족들은 결혼 소식에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제 결혼식 바로 다음 날에 칭링의 아버지가 바로 이제 순원을 찾아갑니다. 20년 동안 지지했던 친구한테 이제 절교를 선언하고 이제 엄청 증오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때 유일하게 칭링을 응원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셋째 메이링입니다. 네. 이제 메이링이 칭링이랑 같이 유학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칭링이 혁명이 얼마나 진심인지도 잘 알고 이제 순원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는지도 잘 알기 때문에 언니를 엄청 지지했다고 해요. 그랬구나.